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기도 하고 가장 먼저 체감을 할 정책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받게 되고 얼마나 받게 되고 또 언제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예, 전 국민의 70%, 네. 그 대부분이 다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소득 계층은 이번 위기로부터는 조금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에게 주는데 또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이나 지역에 또 인구 소멸, 인구 위기 지역에 있으신 분에게는 더 드리고 또 계층 중에서도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더 배려하는 식으로 네. 사실은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요새는 너무 이렇게 다극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의 70%에게 주지만 맞춤형으로 좀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 위기 지역에 계시면서 복지가 가장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뭐 수도권에 있으면서 평범한 정도의 국민들은 10만 원 정도, 그래서 10만 원과 60만 원 사이에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지역의 경우에 왜 더 줘야 되는가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이 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타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중교통이 수도권보다 덜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 교통비 상승 이런 것들은 비수도권에서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해 주는가 이 부분도 숙제였는데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도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미 그 국민들이 K패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예. 두 가지로 정액형과 그다음에 환급에 타는 거에 따라서 그 비율로 환급해주는 그 두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강화를 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원래 정부가 상정했던 예산안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것이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액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한 6만 원 정도면 많이 타는 분들 정액형으로 6만 원 정도짜리 패스를 차서 쓰시는데 반값 패스가 나와서 한 3만 원 정도로 이 무제한 어떻게 보면 무제한 네. 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하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느끼실 부분이 바로 이 K패스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비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 같은데 정부는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가스요금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LPG나 등유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곧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벌써부터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소득 계층,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네. 긴급복지도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복지는 국가에 등록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끊겨서 네. 갑자기 먹을 것도 없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림센터, 모두 드림센터라고 하는 푸드뱅크 같은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도 늘려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어려워져서 당장 오늘 내일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될 그런 분들,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가, 원자재가 상승한다면 농어민들에게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림 지원도 더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확대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농민들 중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신선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우스를 운영할 때 다 그게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석유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오르면 다 영향을 받고 또 이분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이 석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 농민, 어민들도 그 배를 이렇게 운행시키려면 또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 어민, 그다음에 그 산림에서 일하시는 임업자분들에게도 이 유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네. 또 소비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 또 소상공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 추경의 큰 축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쭉 들어보시면 진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네.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장사가 예를 들면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이 되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리에 정책 자금을 배정을 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네. 그것 말고도 이 재창업 하겠다. 지금 업종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빨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정부가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많은 네.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현재 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책 자금을 배정을 해주고 현재 이게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어서 새로운 이 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전환 자금 또 창업 자금 이런 예산도 좀 많이 배정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그리고 창업자분들께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도 걱정입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정부가 별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요? 예, 수출 기업들이 또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뭐 네.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부로서는 대체 수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지원 정책을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동안 나는 이쪽 중동 국가들하고 주로 수출입을 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것이 막히면 그럼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다른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을 새로 뚫어볼 수 있도록 정부가 마케팅이라던가 뭐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거기 예산을 배정해서 좀 많이 늘렸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대기업은 아무래도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덜한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위한 그런 수출 지원 예산을 또 많이 배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이 어려워지면 또 어려워지는 게 취업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고용 시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청년 구직자 그리고 또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죠. 요즘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고용 위기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고요? 예. 최근에 고용 동향을 보면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네. 고용이 많이 줄었고 인구 연령대로 보면 청년 계층에서 고용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의 대응으로 그래도 이 위기가 잘 지나가고 있지만 특히 청년 계층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번에 나온 예산 중에도 많은 예산이 여기에 배정이 되었어요. 하나는 정부 기관들이 이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뭐 이런 부처에서 직접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 경험도 시키고 그리고 이 커리어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AI 때문에 단지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것 때문도 있지만 AI 전환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년들을 첨단 기술을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취업 역량 쌓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K 뉴딜 아카데미라고 있어서 네. 대기업이 주도해서 직접 청년들에게 뭐 입사 훈련을 시킨다던가 적응 훈련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최근 청년들이 또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고 또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컨텐츠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 산업 쪽으로 이 컨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또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업 쪽으로 보면 컨텐츠 산업 그리고 청년의 직업 훈련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 활성화. 사실 청년들도 이제 직장에만 들어간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직접 창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쫙 깔린 그런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다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 디지털 기술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좀 들어갔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도 고용시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